아들이 며느리와 와인을 기울이던 그 밤, 나는 내 이름이 적힌 건물 앞에서 비밀번호를 3번 눌렀습니다. 3번 모두 틀렸습니다. 지금도 그 복도 냄새가 납니다. 겨울 특유의 차가운 시멘트 냄새와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풍기던 미세한 전기 냄새. 가온시 명진구 은하로 14번 길, 다운빌딩 지하 1층 복도. 내가 28배 처음 이 건물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맡아온 그 냄새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는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잠시 멈추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지직, 지지직, 뭔가 끊어질 듯 이어지는 그 소리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설치된 디지털 잠금 장치 앞에 섰을 때 나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남편과 나의 결혼 기념일로 맞춰두었던 6자리 숫자. 30년 넘게 눌러온 번호였습니다. 비.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이 미끄러졌나 싶어 다시 눌렀습니다. 천천히 한 자리씩 확인하면서 비. 다시 빨간 불. 3번째에는 숨을 가다듬고 눌렀습니다. 비. 복도가 갑자기 아주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 소리도 내 숨소리도 전부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잠금 장치의 빨간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은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한별 법무법인에서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꼼꼼하게 조항을 짚어주었고 나는 남편이 생전에 당부했던 말들을 떠올리며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수가 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손이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떠올렸습니다. 점심은 셋이 함께 먹었습니다. 지연이 예약해둔 가온시 명진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가 자리, 흰 식탁보, 조용한 배경음악. 지연은 와인을 주문했습니다. 붉은 와인이 잔에 따라지는 동안 그녀는 민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잔을 들어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생수를 마셨습니다. 며느리가 기분이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도 오랜 고생 끝에 건물을 물려받게 되어 홀가분한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50년 가까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또 좋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식사가 끝난 뒤 지연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처리할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는 나를 다운빌딩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가 주차장에서 전화를 받더니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차를 돌렸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것도 평생 해온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혼자 다운빌딩으로 왔습니다. 지하 복도의 형광등이 지지직거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빨간 불을 켰습니다. 3번.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음성사서함이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입구 비밀번호가 안 눌려. 확인해 줄 수 있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겨울 새벽 특유의 냉기가 복도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하로 14번 길의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고 노랗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 지하 상가 유리창에는 하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식집에서 흘러나오는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췌장암 진단을 받은 지 8달 만이었습니다. 그 8달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 이야기도 했고, 민수 이야기도 했고, 지연 이야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침착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흥분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만 내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희야, 서류는 꼭 꼼꼼히 읽어. 그때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나는 그날 밤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가온시 명진구 은하로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이름 없는 작은 찜질방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슬리퍼를 끌고 황토방에 들어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열기가 등 전체로 퍼져왔습니다. 눈앞에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손에는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보낸 문자가 여전히 읽히지 않은 채로 있었습니다. 지연의 번호로도 한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만에 끊겼습니다. 수신 거부였는지 아니면 단순히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민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오늘 피곤하지? 내일 얘기해. 나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피곤하지. 내일 얘기해. 9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황토방의 열기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도 조용히 웃던 얼굴. 마지막 날 아침 내 손을 꼭 쥐던 차갑고 가느다란 손가락들. 서류는 꼭 꼼꼼히 읽어. 나는 가방에서 그날 오전 받아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찜질방 황토방 안에서 형광등 불빛 아래 나는 증여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그리고 14페이지 하단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특약 조항은 단 3줄이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계약서 전체에서 가장 작은 글씨였습니다. 나중에 박서현 변호사가 말해주었는데 그 글씨 크기는 통상적인 계약서 본문보다 2포인트 작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도적인 것인지 단순한 편집 실수인지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이었다는 것을. 3줄을 5번 읽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을 현저히 거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가할 시 증여자는 증여 의사를 철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증여 등기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다. 남편이 넣은 조항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오전에 계약서를 검토할 때 박서현 변호사가 특약 조항을 설명했지만
그때 나는 내용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옆에 있었고 지연의 시선이 느껴졌고 나는 서두르고 싶지 않았지만 어딘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다운 빌딩으로 다시 갔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온 것은 새벽 5시였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버스 첫 차를 타고 은하로 14번 길에 내렸습니다. 아직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맞은편 분식집은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유리창에 서린 김도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엔 번호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보았습니다. 새 것이었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낡은 은색 패널이었는데 검은색 신형 장치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설치 날짜가 장치 옆면에 스티커로 붙어 있었습니다. 어제 날짜였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그날. 나는 그 스티커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추워서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층 관리사무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최만식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함께 일해온 사람이었고 나도 오래 알아온 얼굴이었습니다. 사모님, 이 시간에 어떻게... 그의 얼굴에 뭔가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놀람인지 당혹감인지 아니면 안도인지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최 씨, 어제 잠금 장치 교체했었나요? 잠깐 사이가 생겼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업체에서 왔습니다. 민수 사장님 지시였습니다. 몇 시예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오후 2시.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던 시각이었습니다. 지연이 와인잔을 들어 민수와 조용히 건배하던 바로 그 시간에 이 건물의 잠금 장치는 교체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최만식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관리 일지 있나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손때가 묻은 갈색 표지의 노트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내 앞에 내려놓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최만식 씨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별로 건물을 드나든 인물과 차량 번호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 사람을 신뢰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난 2달치를 넘겨 읽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11달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지에는 3달 전부터 낯선 기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차량 번호가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회색 SUV, 번호판 끝자리 3847.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나중엔 사흘에 한 번꼴로 건물 앞에 주차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방문 목적란에는 확인 불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여 계약을 논의하기 시작한 시점과 그 차량의 첫 등장 시점이 정확히 겹쳤습니다. 나는 그 부분에서 손가락을 멈추었습니다. 이 차량 누구 차인지 아세요? 최만식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사모님 지인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모릅니다. 다만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빌딩 전체 도면을 들고 오셨습니다. 층별 면적이랑 임차인 현황 서류도 같이요. 나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빌딩 안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임차인들 사이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2층 태권도 도장 관장 허성준 씨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온 것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14년째 도장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오늘 문자를 받았는데요. 문자 내용을 읽어주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변경되었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은 재검토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인은 다운빌딩 신규 관리팀이었습니다. 신규 관리팀. 나는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다른 임차인분들도 받으셨나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체 다 받은 것 같습니다. 1층 노포 분식집 사장님도 3층 학원 원장님도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 빌딩 임차인들한테 문자 보냈어? 짧은 침묵. 지연이가 처리한 것 같은데 나도 정확히는. 엄마, 그냥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 효율화. 내가 그 단어를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에 전화 안 받았어. 배터리가 꺼져서. 문자는 새벽 2시에 왔던데. 또 침묵. 엄마, 지금 많이 피곤하시겠다. 좀 쉬시고 내일 얘기하면. 민수야. 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류는 꼼꼼히 읽으라고 했어. 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한별법무법인에 연락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의 개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14페이지 특약 조항에 대해 다시 설명을 들을 수 있겠냐고.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증여 해제 청구를 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냐고. 답장은 10분 안에 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무실로 오십시오. 준비해 두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하로 14번 길의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운 빌딩의 불빛도 층마다 하나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도장 불빛, 분식집 불빛, 학원 불빛.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생계였습니다. 남편과 내가 30년 넘게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가방에서 증여 계약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14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 작은 글씨의 세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증여 등기 완료는 어제였습니다. 그 말은 나에게 아직 6개월이 남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계약서를 접어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 깊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척하자. 조금 더. 박서현 변호사는 젊었습니다. 35이라고 했습니다. 한별 법무법인 소속으로 부동산 증여와 상속 분쟁을 주로 맡는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이 사람을 직접 찾아갔다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입원하기 3달 전 혼자 버스를 타고 이 사무실에 왔었다고 합니다. 그때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박서현 변호사는 처음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유지 의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해주었습니다. 남편분께서는 매우 침착한 분이셨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요. 그 사람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사무실은 가온시 명진구 대로변 건물 7층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낮은 구름이 깔려 있었고 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는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14페이지 특약 조항. 다시 읽어보셨죠? 네. 그 조항은 남편분께서 직접 요청하신 겁니다. 증여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명시적으로 넣어달라고 하셨어요. 표준 계약서에는 없는 조항입니다. 나는 테이블 위의 파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알고 있었나요? 그 조항이 들어간다는 것을. 박서현 변호사가 잠깐 말을 고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계약서 전문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서명 전에 읽을 기회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읽을 기회가 있었다. 그것은 읽었는지 읽지 않았는지는 말해주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민수가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증여 해제 청구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박서현 변호사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특약 조항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부양을 현저히 거부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가했거나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입증해야 합니다. 비밀번호 교체는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의 정황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패턴을 봅니다. 단발성 사건보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를 더 무겁게 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출입 차단, 연락 두절, 임차인 퇴거 통보, 신규 관리팀 문자. 이것들은요? 박서현 변호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전부 증거로 남아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나는 그날부터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앞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흥분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냥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적기로 했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내용. 감정은 빼고 사실만. 12월 3일 오후 2시. 잠금 장치 교체. 사전 통보 없음. 설치 날짜, 스티커 사진 촬영 완료. 12월 3일 오후 6시. 임차인 전체 대상 문자 발신. 발신인 다운빌딩 신규 관리팀. 사전 협의 없음. 12월 4일 오전 8시. 건물 출입 불가 확인. 민수 전화 연결 제시도 세 번째에 연결됨. 통화 내용 녹음. 통화를 녹음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본인이 참여한 통화는 법적으로 녹음이 가능하다고. 물론 사용 범위에는 제한이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이 생기면 다시 상담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민수와 통화할 때마다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통화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다정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 밥은 먹었어? 어떤 날은 피로했습니다. 엄마, 지금 바빠. 어떤 날은 짧았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하지만 건물 이야기를 꺼내면 언제나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모호하게 넘기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지연이에게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지연이에게 물어봐.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나는 조용해졌습니다.
최만식 씨가 두 번째로 중요한 단서를 준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그날 나는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특별한 용건이 있는 척하면서 형광등 교체 일정이 어떻게 되냐고, 지하복도 누수는 확인이 됐냐고, 최만식 씨는 꼼꼼하게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이야기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에 지연 사모님 지인분이 또 오셨습니다. 이번엔 두 분이 같이 오셨는데 각 층 임대료 현황이랑 공실 현황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그런 정보는 소유주 직접 요청이 아니면 드릴 수 없다고 했더니 민수 사장님 명의 위임장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위임장? 네. 그런데 그 위임장의 사인이 그는 잠깐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습니다. 민수 사장님 서명이랑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일지에 기록만 해두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씨, 그 일지 계속 써주세요. 오는 사람, 차량 번호, 시간 전부. 지금처럼요. 그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 건물에서 12년 있었습니다. 알아요. 김도윤 사장님이 생전에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사모님이 오시면 뭐든 도와드리라고요. 나는 그날 박서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임장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인감이 이상했다는 최만식 씨의 진술도요. 박서현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만약 그 위임장에 사용된 서명이 민수 씨 본인 사인이 아니라면 그것은 단순한 관리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되나요? 사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수 씨 명의 인감증명서, 원본과 대조를 해봐야 하고 법무사무소 쪽에 해당 위임장이 제출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하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던 대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모르는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민수에게 평소처럼 전화하고 지연에게 가끔 안부 문자 보내고 빌딩에는 용건이 있는 듯 없는 듯 들렀다 가고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빌딩 안의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노포 분식집 사장 김말순 씨가 나를 붙잡은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20년째 이 자리에서 국수와 어묵을 팔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손이 거칠고 목소리가 큰 하지만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모님, 저 이번 달에 임대료 고지서를 새로 받았는데요.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보았습니다. 이전 임대료보다 22% 인상된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나는 고지서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저 여기서 20년 했습니다. 김도윤 사장님이 살아계실 때도 임대료 올린다는 소리 한 번 없으셨는데 그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약속하거나 장담하는 것은 아직 이를 때였습니다. 다만 그 고지서를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날 밤 나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로 왔습니다.
증여 이후 민수와 지연이 입주하겠다고 했던 곳이었지만 아직 이사는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 불을 켰습니다. 책장 사이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중요한 서류들을 넣어두던 곳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손이 멈추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겨울밤 서재의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책장 사이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나는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 열지 않았습니다. 열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서재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은하로 14번 길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다운 빌딩의 층별 불빛도 보였습니다. 저 불빛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을, 남편이 원했던 것을. 나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오늘 확인한 것들을 차례로 적었습니다. 위임장 이상 정황, 임대료 인상 고지서, 최만식 씨 진술, 박서현 변호사 확인 요청 사항.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남편의 편지. 아직 열지 않음. 때가 되면 읽을 것.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그로부터 열흘 후였습니다. 오전 11시 사무실로 오십시오. 준비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코트를 입고 가온시 명진구 대로변 건물 7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손이 약간 차가웠습니다. 겨울바람이 건물 틈새로 스며드는 날이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는 파일 2개를 책상 위에 펼쳐두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나는 앉았습니다.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지난달 다운빌딩 담보대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신청 주체는 민수 씨 명의입니다. 신청 금액은 15억입니다. 15억. 나는 그 숫자를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다운빌딩은 남편과 내가 30년 넘게 일구어온 건물이었습니다. 대출 한 번 없이 유지해온 건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빚 없는 건물. 그것이 이 건물의 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대출이 실행됐나요? 아직입니다. 심사 단계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다만 신청 자체는 증여 등기 완료 이틀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증여 등기 완료 이틀 후 잠금 장치가 교체된 다음 날이었습니다. 2번째입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2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최만식 씨가 제보한 위임장 건입니다. 해당 위임장이 제출된 법무사무소를 확인했습니다. 가온시 내 소재 법무사무소인데 그쪽 보안 영상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어떻게 열람이 가능했나요? 공식 경로는 아닙니다. 다만 해당 법무사무소 담당자가 위임장 내용에 자체적으로 의문을 품고 내부 기록을 보존해 두었습니다. 그분이 협조해 주셨습니다. 나는 파일 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흑백의 보안 영상 캡처였습니다. 화질이 그리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앞에 서 있는 2사람의 실루엣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서류를 내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저 2사람 중 한 명이 지연 씨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인감은요? 민수 씨 본인 인감증명서, 원본과 대조한 결과, 날인 형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인형의 크기와 각도가 불일치합니다. 감정을 거쳐야 최종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낮고 흰 구름,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 민수는 알고 있을까요? 박서현 변호사가 잠깐 말을 골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출 신청 서류에 민수 씨 서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의 서명. 그날 오후 나는 다운 빌딩으로 갔습니다. 태권도 도장에 들렀습니다. 허성준 관장이 아이들 수업을 마치고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모님, 잘 지내셨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복 소매 끝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임대료 인상 고지서 받으셨죠? 네. 저뿐만 아니라 다들 받았습니다. 1층 분식집도 3층 학원도요. 그리고 그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제 지연 사모님 지인분이 오셨습니다. 이번엔 명함을 두고 가셨는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그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하온 투자 자문 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명함의 종이는 두꺼웠고 글씨는 금박이었습니다. 빌딩을 리모델링해서 프리미엄 임대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존 임차인들은 전부 계약 종료 후 재계약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재계약 심사.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킨 사람들에게. 언제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어제 오후 3시쯤이요. 저만 들은 게 아니라 전체 임차인한테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하고 갔습니다. 나는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함 사진 찍어도 될까요? 가져가셔도 됩니다. 저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면서 1층 분식집 앞을 지났습니다. 김말순 씨가 카운터 뒤에서 나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국자를 들어 어묵 국물을 한번 저었습니다. 그 행동이 왠지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만식 씨가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최 씨, 요즘 어떤가요? 사실 저도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떤 연락이요? 민수 사장님 명의로 문자가 왔습니다. 관리 계약을 다음 달부터 외부 업체로 전환한다고요.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12년,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새벽부터 성실하게 일해준 사람. 언제 받으셨어요? 그저께 저녁이요. 사모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연락을 드리기가.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제가 연락했어야 했는데 먼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사모님.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다만 그가 책상 위의 관리 일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일지 제가 계속 써도 되겠습니까? 나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계속 써주세요. 그날 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먼저 거는 전화였습니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받았습니다. 엄마. 응. 요즘 어때요? 그냥 그렇지.
밥은 먹고 다녀요? 먹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있잖아. 응. 빌딩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정리? 임차인 구성이 좀 오래됐잖아요. 리모델링도 하고 싶고, 그래서 외부 전문 업체랑 같이 움직이려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 반대는 아니죠? 나는 그 질문을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민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그냥 이미 결정된 것 같은데.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최만식 씨 계약 해지 통보는? 침묵.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멀리서 지연의 목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응. 아빠 기억해? 응. 아빠가 그 건물에 처음 투자했을 때 나이가 몇이었는지 알아?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2이었어. 우리 둘이서 빌린 돈이랑 모은 돈 전부 합쳐서 겨우 샀어. 그때 최만식 씨 아버지가 관리사무소에 계셨어. 알고 있어? 몰랐어요. 그래. 모를 수도 있지. 나는 거기까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남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봉투가 있었습니다. 아직 열지 않은 봉투. 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도 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봉투 안의 내용은 내가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읽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읽으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봉투를 서랍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담보대출 신청 15억. 증여 등기 완료 이틀 후. 하온 투자 자문 그룹 접촉. 임차인 전체 재계약 심사 통보. 최만식 씨 계약 해지 예고. 인감 위조 가능성 확인 중.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투자 설명회 준비 중인 것으로 추정. 박서현 변호사 확인 요청. 저장했습니다. 창밖의 은하로 14번 길은 조용했습니다. 겨울 새벽 2시의 거리였습니다. 다운 빌딩의 불빛은 하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만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아직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투자 설명의 날짜가 잡혔다는 것을 안 것은 박서현 변호사의 전화로였습니다. 오후 4시 짧은 통화였습니다. 사모님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가온시 명진구 다운빌딩 인근 세미나실입니다. 하온 투자 자문 그룹 주최로 투자자 대상 설명회가 열립니다. 다운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핵심 안건입니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참석 인원은요? 초청 명단 기준으로 15명 내외로 파악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1인당 참여 금액은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수도 그 자리에 있을 건가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 발표자 형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나는 컵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오후의 햇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은하로 14번 길의 가로수 그림자가 차갑게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목요일, 닷새가 남았습니다. 나는 그 닷새를 조용하게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빌딩에 들러 최만식 씨와 짧은 인사를 나누고 임차인들과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았습니다. 민수에게는 이틀에 한 번꼴로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일 없다고, 잘 지낸다고. 지연에게는 한 번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며느리 요즘 어때? 밥은 먹고 다니니? 답장이 왔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짧고 단정한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겠지. 박서현 변호사와 3번 더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증여 해제 청구서 초안을 검토했습니다. 특약 조항 요건 충족 여부, 제출할 증거 목록, 청구 시점의 효과.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고 나는 차분하게 들었습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는 인감 감정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파일을 펼치는 손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이미 결과를 짐작했습니다. 감정 결과, 위임장에 날인된 인감은 민수 씨 본인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불일치합니다. 감정인은 동일 인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누군가 도장을 위조했습니다. 민수가 직접 한 건지 아니면 지연이 한 건지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무사무소 보안 영상에 포착된 인물이 지연이인 것은 담당자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위임장을 제출한 사람이 지연이라는 것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민수가 지시했을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가 몰랐을 수도 있나요? 박서현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것도 가능성 중 하나입니다. 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만남은 투자 설명회 이틀 전이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설명회 당일에 제시할 자료들입니다. 증여 특약 조항 사본, 출입 차단, 정황 사진, 임대료 인상 고지서, 관리사무소 일지 사본, 인감 감정 결과서, 법무사무소 보안 영상 캡처, 그리고 담보대출 신청 내역. 나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직접 가야 하나요? 사모님이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접 가시는 것이 가장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요일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장의 책들이 낮은 불빛 아래 줄지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읽던 책들, 모서리가 접혀 있는 책들, 빛바랜 표지들, 서랍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편지지 2장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는 반듯하지 않았습니다. 병이 깊어지면서 손이 많이 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글자씩 또박또박 눌러 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힘을 주어 쓴 글씨였습니다. 복희야, 이걸 내가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것이겠지. 미안해. 더 오래 있어주지 못해서.
계속 읽었습니다. 특약 조항을 넣은 것은 너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어. 민수를 믿고 싶었지만 믿고 싶다는 것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를 때가 있더라고. 아비로서 부끄러운 말이지만 그게 솔직한 마음이야. 건물은 내 거야. 내가 너한테 주고 싶었던 거야. 민수가 잘 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가 지켜. 박서현 변호사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직접 만나봤어. 그리고 복희야. 최만식 씨 잘 챙겨줘. 그 사람 오래 일했어.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마지막 줄 아래에 남편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이름 석자. 떨리는 손으로 눌러 쓴. 나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봉투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를 넣어둔 바로 그 주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내일 오후 2시의 세미나실이 떠올랐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프로젝터 화면, 하얀 천장 조명, 넥타이를 맨 투자자들, 그리고 그 자리 어딘가에 서 있을 민수. 나는 민수가 처음 걸음마를 뗀 날을 기억합니다. 부엌 바닥에서 뒤뚱거리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고 남편이 뒤에서 두 손을 펼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남편의 품에 안기던 순간의 웃음소리. 그 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나는 새벽 2시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창밖의 은하로 14번 길은 고요했습니다. 다운빌딩의 불빛은 전부 꺼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만 가느다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오늘 밤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됩니다. 내일 오후 2시면 됩니다. 나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준 서류 봉투, 남편의 편지, 증여 계약서, 녹음 앱, 전부 있었습니다. 코트를 의자에 걸어두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나는 불을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지킬게요. 목요일 오후 1시 50분이었습니다. 가온시 명진구 은하로 인근 다운빌딩에서 걸어서 세 블록 거리에 있는 세미나 전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이름은 하늘빛 타워. 로비는 넓고 밝았습니다. 대리석 바닥, 유리 파티션, 천장까지 닿는 창문.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서류 가방.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나는 감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사모님, 지금 들어가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층 세미나실 앞에 안내 표지판이 서 있었습니다. 하온 투자 자문그룹, 다운빌딩 리모델링 프로젝트 투자 설명회. 단정하고 깔끔했습니다. 문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나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의실은 직사각형이었습니다. 긴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의자들이 줄지어 있었고 12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남성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양복 차림, 서류를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테이블 끝에 프로젝터가 연결된 노트북이 있었고 화면에는 다운 빌딩의 조감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예상 외관이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관리해온 건물이 내가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화면 위에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쪽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였습니다. 지연은 나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포인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뒤늦게 나를 보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나에게로 쏠렸습니다. 나는 들어가서 테이블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내 옆에 섰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 다운빌딩 관련 이해관계자입니다. 나는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왔다. 방 안의 투자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누군가 낮게 웅성거렸습니다. 지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라서. 그래, 나도 공식적으로 왔단다. 박서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한별법무법인 소속 박서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투자자 여러분께 중요한 법적 사실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의 조감도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하얗고 반짝이는 다운빌딩의 미래 모습. 나는 그 화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운빌딩은 현재 증여계약 해제 청구 대상 부동산입니다. 누군가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증여계약서 특약 조항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을 현저히 거부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가할 시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 등기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현재 그 기간 내에 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서류를 하나씩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증여 등기 완료 당일 증여자 동의 없이 건물 출입 잠금 장치가 교체되었습니다. 잠금 장치 교체 날짜가 찍힌 스티커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같은 날 전체 임차인에게 사전 협의 없이 계약 재검토 통보 문자가 발송되었습니다. 임차인 수신 문자 캡처가 놓였습니다. 증여 등기 완료 이틀 후 다운빌딩을 담보로 한 15억 원 규모의 대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대출 신청 내역이 놓였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 일지에 따르면 증여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신원미상의 차량이 반복적으로 건물을 사전 답사한 정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일지 사본이 놓였습니다. 그리고 박서현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 씨 명의 위임장에 사용된 인감이 민수 씨 본인 인감증명서상 인감과 불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위임장을 법무사무소에 직접 제출한 인물은 지연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안 영상 캡처가
테이블 위에 마지막으로 놓였습니다. 흑백 사진, 카운터 앞에 실루엣, 방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투자자 중 한 명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서류를 집어들고 박서현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증여 해제 청구가 인용되면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원상 회복됩니다. 증여자인 임복희 씨에게 소유권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 중인 대출 심사는요? 담보부동산의 소유권 분쟁이 확인되면 대출 심사는 중단됩니다. 실행은 불가능합니다. 그 남성이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방 안의 사람들이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10분이 지나지 않아 방 안에는 네 사람만 남았습니다. 프로젝터 화면에는 아직 다운빌딩의 조감도가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포인터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의 눈이 나를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 무엇이 있었는지 나는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당혹감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계산인지 아마 셋 다였을 겁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를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출 신청 취소해. 민수가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엄마, 오늘 안으로.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넌 가만히 있어라. 나는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는 다시 민수를 보았습니다. 아빠가 이 건물 처음 살 때 너 3살이었어. 기억 못하겠지. 그때 우리 둘이서 얼마나 고생해서 산 건물인 줄 아니?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아빠 엄마한테 어떤 의미였는지 알아?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대출 신청 취하하고 오늘 이후로 건물 관련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 법적 절차는 박 변호사가 진행할 거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코트깃을 여몄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천장 조명이 하얗고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가온시 명진구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낮고 흰 구름.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나란히 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투자 설명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8시였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수, 두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받았습니다. 엄마, 대출 신청 취소했어요. 나는 냄비 불을 줄였습니다. 알겠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나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됐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증여 해제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투자 설명회 이틀 후였습니다. 동시에 건물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접수했습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였습니다.
가처분 결정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습니다. 법원이 일주일 만에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다운빌딩은 그 순간부터 어떤 처분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에게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관리사무소에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와 겨울 난방 점검 이야기를 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잠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만식 씨가 물었습니다.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것은 가처분 이후였습니다. 인감 위조 정황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관련 서류와 보안 영상 캡처, 인감 감정 결과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였습니다. 지연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나는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법이 할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것은 민수가 위임장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단독으로 한 일인지 민수가 묵인한 것인지는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일이었습니다. 다만 민수가 대출 신청 서류에 직접 서명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연의 주도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서명한 책임은 아들 민수에게 있었습니다. 그 즈음 지연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현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지연 씨 측에서 언론에 접촉한 정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다만 사모님과 민수 씨 가족 관계에 대한 왜곡된 네거티브를 만들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정당한 재산 관리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식으로.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모님이 직접 대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가처분도 인용된 상태에서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기자 접촉이 오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나흘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짧은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증여한 재산 돌려달라고 소송한 사연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사실관계가 왜곡돼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열심히 빌딩을 관리하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소송을 걸었다는 식이었습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비난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누군가 가처분 결정 내용을 찾아서 올렸습니다. 인감 위조 수사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임대료 인상 고지서와 잠금장치 교체 날짜가 겹친다는 것도. 나는 그 글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만식 씨가 관리사무소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모님, 이거 보셨습니까? 화면에는 댓글 하나가 크게 보였습니다. 저 건물 임차인인데요. 사모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 분식집 김말순 씨가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문체가 그분답게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최만식 씨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을 통한 시도는 큰 파장 없이 가라앉았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왜곡 보도하기에는 사실관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지연 측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나를 찾아온 것은 가처분 결정이 난 지 보름쯤 후였습니다. 저녁 7시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나는 문을 열어두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민수가 거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차를 2잔 만들어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관리 효율화라고 생각했어요. 지연이가 하는 말들이 다 맞는 것 같았고, 대출 서류에 서명할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근데 그냥 했어요. 무서웠어요. 나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갈게요. 문 앞에서 민수가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판결이 난 것은 첫눈이 내리고 2달 후였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사모님, 인용됐습니다. 나는 부엌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다운빌딩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눈이 녹아 처마 끝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증여 해제 인용됐습니다. 다운빌딩 소유권이 사모님께 원상회복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물방울이 처마 끝에서 하나씩 떨어졌습니다. 나는 그것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다운빌딩은 다시 내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박서현 변호사는 관련 내용을 간략하게 전해주었습니다. 민수에 대한 처리는 별도였습니다. 대출 신청 서류에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적인 위조 행위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정리되었지만 서명 책임에 대해서는 법적 조언을 받도록 안내받았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수는 가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이기도 한 복잡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판결 소식을 들은 날 오후 나는 다운빌딩으로 걸어갔습니다. 겨울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맞은편 지하 상가 유리창에는 아직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분식집 굴뚝에서 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묵 국물 냄새가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1층 잠금 장치 앞에 섰습니다. 검은색 신형 장치였습니다. 증여 당일 교체된 그것이었습니다. 나는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를 통해 전날 변경해둔 번호였습니다. 초록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열린 문을 바라보며 그날 밤 3번 빨간 불이 들어오던 그 자리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복도의 형광등이 지지직 소리를 냈습니다. 여전히 같은 소리였습니다.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관리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만식 씨가 열었습니다. 나를 보는 그의 얼굴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안도와 반가움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사모님, 최 씨 소식 들으셨어요?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관리 계약 해지 통보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없던 일로 합시다. 그가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은
판결이 난 지 사흘 후였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엄마, 지연이랑 별거 들어갔어요. 지금 상황 정리되면 연락할게요. 나는 답장을 짧게 보냈습니다. 알겠어. 밥은 먹어. 그날 저녁 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 책들, 모서리가 접힌 책들, 빛바랜 표지들, 그리고 이제 비어있는 서랍. 나는 서랍을 닫았습니다. 나는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건물은 돌아왔습니다. 법적 절차는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다운 빌딩, 임대 수익, 남은 시간, 그리고 은하로 14번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들. 나는 펜을 들고 첫 단어를 적었습니다. 노인 쉼터, 그리고 잠시 생각하다가 두 번째 단어를 적었습니다. 도시락, 세 번째, 난방. 메모지 위에 세 단어가 놓였습니다. 형광등이 조용하게 빛을 냈습니다. 내일 아침 최만식 씨에게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동네를 잘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이 건물을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에 쉼터가 필요한지, 어느 골목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계신지, 겨울에 가장 추운 곳이 어디인지, 최만식 씨는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가장 깊어진 무렵이었습니다. 가온시 명진구 은하로 14번 길에는 연일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침이면 가로수 가지 위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분식집 유리창의 김은 더 짙어졌고 골목 어귀의 수도가는 조심하지 않으면 얼 것 같은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무렵 매일 아침 다운빌딩으로 걸어갔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최만식 씨와 차를 마시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최만식 씨가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잔을 감쌌습니다. 관리사무소 안은 작은 전기 히터 덕분에 바깥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최 씨, 지난번에 드린 메모 보셨어요? 그가 책상 서랍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내가 적어준 세 단어가 적힌 그것이었습니다. 노인 쉼터, 도시락, 난방. 생각해 보셨어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메모지 옆에 다른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을 적어봤습니다. 최만식 씨의 메모는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었습니다. 은하로 14번 길과 그 주변 골목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 몇 분인지, 경로당이 있기는 하지만 난방비가 부족해서 겨울에 문을 일찍 닫는다는 것, 근처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지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해서 배달이 끊기는 날이 간간히 생긴다는 것, 한 골목 안쪽에 오래된 주민 쉼터 건물이 있는데 지붕이 새고 창문 단열이 부족하다는 것. 나는 그 메모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12년 동안 이 동네를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건물만 관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씨, 예. 이걸 어떻게 다 아세요? 그가 잠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오후 박서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잠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방식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부는 아닙니다. 다운빌딩의 임대 수익 일부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쓰고 싶습니다. 쉼터 보수, 도시락 배달, 난방비, 의료비 지원,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문화교실 같은 것도요. 박서현 변호사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공익법인 설립 또는 기존 복지단체와의 협약 방식이 가능합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규모와 지속성을 고려하면 협약 방식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준비 기간을 잡으면 봄 이전에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봄? 나는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번 굴려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을 걸었습니다. 은하로 14번 길에서 한 블록 안쪽 오래된 주택가가 있는 골목이었습니다. 담벼락에 겨울 덩굴이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낮은 지붕 위에 눈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은 쉼터 건물이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메모에 적어준 그곳이었습니다. 단층이었습니다. 벽이 군데군데 떠 있었고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이 밖에서도 보일 것 같았습니다. 지붕 처마 끝이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작은 화분이 2개 놓여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분 안에 흙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돌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그 화분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운빌딩은 남편과 내가 30년 넘게 일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지킬 것이었습니다.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지킬 것이었습니다. 태권도 도장도 분식집도 학원도 그것들이 이 건물의 온기였습니다. 이젠 이 건물로 다른 누군가를 따뜻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세 단어 아래에 몇 가지를 더 적었습니다. 노인 쉼터 보수, 지붕, 창문 단열, 난방기, 도시락 배달, 복지관 협력, 자원봉사자 연계, 겨울 난방비 지원, 독거 어르신 우선, 건강검진, 처방비, 문화교실, 마지막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남편 김도윤의 이름으로. 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재의 책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책들, 모서리가 접힌 책들, 그중 한 권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자주 읽던 시집이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책을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도윤이 밑줄을 그어둔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준비를 했습니다. 박서현 변호사와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복지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한 번은 1층 분식집 김말순 씨가 나를 붙잡았습니다. 사모님, 소문 들었습니다. 쉼터 고친다고요. 아직 계획 단계예요. 제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도시락은 제가 싸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이 손을 저었습니다. 감사는요.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바쁘다고 들었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봄에 쉼터 열 건데 시간 되면 와. 답장이 왔습니다. 갈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말라있던 담쟁이 덩굴이 담벼락 위에서 천천히 초록을 올렸습니다. 분식집 유리창의 김이 사라졌습니다. 문을 열어두어도 춥지 않은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쉼터 개보수가 끝난 것은 봄이 시작되고 3주 후였습니다. 골목 끝에 그 단층 건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붕을 새로 얹었습니다.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했습니다. 벽에 떠있던 부분을 메우고 새로 칠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난방기가 들어갔습니다. 등받이가 넉넉한 의자들이 놓였습니다. 창가에 낮은 테이블이 생겼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습니다. 문 앞에 화분 2개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봄꽃 모종을 심어두었습니다. 현판이 걸렸습니다. 작은 나무 현판이었습니다. 글씨는 최만식 씨가 직접 새겼습니다. 그 사람 손재주가 그쪽으로 있다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습니다. 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 쉼터. 개간날 아침 나는 일찍 나갔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자켓을 입었습니다. 도윤이 생전에 좋아하던 색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최만식 씨가 평소보다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오늘 첫날이네요. 예. 오전 10시에 어르신 12분 오십니다. 점심은요? 말순 씨가 새벽부터 싸두셨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잡채랑 미역국이라고 하십디다.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은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었습니다. 쉼터 앞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분도 계셨습니다. 노인 유모차를 끌고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엔 서로 낯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앉으셨습니다. 하지만 말순 씨가 음식을 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드세요. 넉넉하게 싸왔습니다. 말순 씨 특유의 큰 목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햇빛이 새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최만식 씨가 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도윤 사장님이 보셨으면 좋아하셨겠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그 다음 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지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도시락이 출발했습니다. 배달 코스는 최만식 씨가 직접 짰습니다. 박서현 변호사가 관련 단체와 협약 절차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건강검진 지원은 근처 의원과 연계했습니다. 문화교실은 가장 준비가 오래 걸렸습니다. 어떤 수업을 열까 고민했습니다. 최만식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경로당 원장님과도 상의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은 그림이었습니다. 강사는 가온시 인근에서 작은 화실을 운영하는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쑥스러워 하셨습니다. 붓을 50년 만에 잡는다고 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종이 위에 서툴지만 알록달록 예쁘게 표현했습니다. 민수가 쉼터에 온 것은 개관하고 한 달쯤 후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윤 쉼터. 민수가 현판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뭐 할 수 있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시락 배달 인력이 부족해. 목요일 오전 시간 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운 빌딩의 임대 수익 일부가 매달 도윤 쉼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그 돈이 지붕을 덮고 도시락을 싸고
난방기를 켜고 붓을 사는 데 쓰였습니다. 최만식 씨는 매일 아침 관리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일지는 계속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배달 코스와 난방 점검표와 어르신들의 이름으로 1층 분식집에서는 여전히 어묵 국물이 끓었습니다. 건물의 층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분식집 불빛, 도장 불빛, 학원 불빛, 그리고 골목 안쪽 도윤 쉼터의 불빛. 나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30년을 걸어온 길을 이제는 혼자가 아닌 도윤 쉼터와 함께 민수는 목요일 오전마다 배달 코스를 돌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어르신들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달이 지나자 아들이 먼저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은하로 14번 길을 걸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들러 최만식 씨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쉼터에 들러 어르신들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행복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